자, 구조화 자료 보겠습니다.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구조화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교육의 이해. 교육의 이해 영역은 우리가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영역이냐 하면 선생님들 교육학 개론 수업이나 그 교직 수업 제일 처음 들으셔야 되는 필수 교육 수업이 있죠. 그래서 보통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거나 교육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기는 있어요. 이전에 교육의 내재적 가치 목적 부분 물어보거나 그 부분을 자유교육과 연관지어서 출제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적인 구조론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몇 영역들은 실제 시험에 연계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쌤들 구조화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새로 손으로 다 그리셔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추가하시거나 표시하시거나 체크하시거나 그거 같이 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의 이해 영역은 먼저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의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육의 개념 부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 몇몇 영역들에서 좀 연관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두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교육의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어원.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교육이란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어원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교육이란 이런 것과 유사해. 교육을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어. 비유적 정의, 비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게 정의.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근거를 해서도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육의 개념은 어원의 측면, 비유의 측면,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원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먼저 동양적 어원과 서양적 어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 정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게 첫 번째, 주형의 비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비유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 그리고 만남, 하나 모자라네요. 그 다음에 성년식, 입문식,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항상 그리면서 모자라서 새로 그려요. 칸 조절을 잘 못해서.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몇 가지로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세로로 그리겠습니다. 가로로 했다가는 저 안에 다 그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약정적 정의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긴 한데 규범적 정의. 이 두 가지가 좀 의미 있게 보실 만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여기 자료가 있는데 굳이 왜 이걸 그리고 있을까? 이 자료를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인출을 하실 때, 구조화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순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의 개념 얘기를 하면서 어원, 비유,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어원에는 이런 게 있었지, 비유,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교육의 개념, 어원, 동양거, 세부적인 사항 이렇게 정리를 안 하죠. 그 이유가 구조화를 할 때는 정말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거, 이거 밑에 이거 있었지. 그 다음에 요 사항에서는 요런 저런 것들이 있었지.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요 순서대로 큰 거를 먼저 인출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구조화를 해보자. 우리가 구조화 인출을 해보자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개념, 어원, 동양, 교육, 가르치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부만, 초반만 열심히 하시고 또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항상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큰 거 덩어리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동양적 어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참 동양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적 어원에서는 교육이라는 용어와 가르치다
한국말이죠. 우리나라 말. 요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국에서 유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직적이고 교사 중심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가르치다는 가르다 치다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된 말이기는 한데 우리말에서 결국 요 두 가지 모두 다 약간은 교사 중심적인 그 개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어원에서는 에듀케이션이 있고 페다고지가 있어요. 에듀케이션, 페다고지 두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에듀카레와 에듀세레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게 된 에듀카레, 에듀세레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좀 약간 자연스럽게 그 정도. 그래서 요 두 가지. 에듀카레 같은 경우에는 양육하다. 그다음에 에듀세레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양육하는 건 좀 더 교사 중심적이죠. 근데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거, 학생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학생 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셀에 학생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조금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파이다고고스에서 유래를 한 용어인데 페다고지 옛날에 로마 그리스 때 있었던 그 교복이라고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에서부터 비롯된 용어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냥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에듀세레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중에 학생 중심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학생 중심 또는 개발주의적 접근 이후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하게 되죠. 개발주의적 접근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유적 정의는 주형, 성장, 예술, 만남, 성년식의 비유로 많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형은 말 그대로 틀에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틀에 부어서 만드는 거. 교사 중심, 학생 중심? 교사 중심이겠죠. 성장의 비유는 학생을 식물처럼 보고 씨앗이 싹을 틔워서 커 나가는 것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꽃을 피운다라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교사 중심, 학생 중심. 학생 중심이겠죠. 우리가 방금 하나밖에 안 봤지만 경험적으로 교사 중심이 중요할까요? 학생 중심이 중요할까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화이팅.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는 성장의 비유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예술은 요 두 가지를 약간 중첩을 한 거예요. 섞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사 중심적인 활동이 중요하긴 한데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재료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료의 성질을 고려한 작품의 그 구성이 중요하니까 둘 다 좀 중요해라고 주장을 하긴 한데 여전히 교사 중심적인 접근을 좀 더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비유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비롯되게 된 사항인데 요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 인격적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만남이야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년식의 비유는 피터스, 아까부터 가끔 등장을 했었죠. 요 피터스와 관련되는 주장인데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을 한다. 좀 이따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보면 교육하기 초반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들, 그다음에 전공은 그래도 계속 보셨잖아요. 공부하시면서 보셔서 남들은 어색한데 나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학은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쓰시다 보면 서서히 젖어 들어가면서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너는 이렇게 일상에 막 문명화된 삶에 대한 입문이 아직 부족하구나. 얘기를 한다든지 피터스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조건화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서서히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주형, 전통적인 교육의 개념, 비유. 그다음에 성장,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중심적인 비유. 자, 여기서 그럼 에듀세레랑 성장의 비유는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표 학자로 우리는 루소라고 하는 학자를 기억할 수 있겠죠. 루소, 성장의 비유. 교사는 정원사다라는 이야기를 루소가 먼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남의 비유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의 비유. 실존주의 철학, 우리가 교육 철학할 때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어져요. 이어지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학생을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이 원래는 되게 많아요. 뭐 기술적 정의, 약정적 정의 등등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조작적 정의랑 규범적 정의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룰 수 있는 개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대표 학자로서 정범모 선생님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정범모 선생님이 제시를 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보게 되고 규범적 정의에서는 또 등장을 합니다. 피터스의 규범적 정의를 재미있게 확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범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개념적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기준으로서의 교육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를 하는 게 입문. 아까 성년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입문으로서의 교육이 의미를 가진다.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교육받은 사람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보는 건 기준으로서의 교육에서 얘기를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범적 준거, 그다음에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라고 하는 세 가지 준거를 제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피터스가 얘기를 했었던 이 규범적 정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물어볼 만한 사항이라서 좀 세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구조화예요. 구조화를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리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예고편 보듯이. 영화 예고편은 재밌는데, 그죠? 그래서 교육학 예고편은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이런 구조, 이런 플롯으로 흘러가는구나를 이걸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는 건 어원, 비유, 정의 요 세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 가능성 자체, 출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유적 정의 몇 가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피터스가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터스가 제시를 했었던 규범적 정의의 세부적인 구성사항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부분인데요. 교육의 3요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정말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쌤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일단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역시 선생님부터 나오는군요. 예비 교사로서 훌륭한 태도입니다. 자료에도 교사가 먼저 있네요. 교사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학생, 맞아요. 학생, 학습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답안 쓰실 때는 우리가 교육학 이론을 공부할 때는 학생이란 말보다 학습자란 말을 더 선호해요. 교수자, 학습자. 교사, 학생보다는 교수자, 학습자란 말을 더 선호하는데 우리가 답을 쓰실 때는 교사와 학생이라고 쓰는 게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 자체가 이 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사, 학생이 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사, 학생, 그 다음에 내용,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죠? 너무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럼 막 고르려고 그러잖아요. 다. 왜냐하면 3요소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하나가 빠졌을 때 개념이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사. 교사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교사가 빠지면 근데 그건 교육은 아니에요. 학습이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학생과 교육 내용만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그런 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상식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이 있으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교육은 그렇게 교육을 이루어지게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 교육의 요소 중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매개로 해서 교육 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현상 자체는 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모자랄 것 같지는 않지만 밑에다가 슬쩍 써보면 교육의 목적 또는 교육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다? 요거 지금 별개예요. 쪼개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시면 목적이랑 가치는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교육의 목적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교육의 가치를 물어보든지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걸 대답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외제적 가치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모두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회복하는 쪽으로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목적, 내재적 가치는 좀 의미 있게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는 그거예요. 왜 교육을 할까?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방향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내재적 목적은 말 그대로 교육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거. 그리고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 다른 목표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외재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쌤들 지금 교육학 공부하려고 앉아 계시잖아요. 쌤들이 교육학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재적 목적일까요? 외재적 목적일까요? 외재적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왔던 대부분의 활동들이, 교육 활동들이 외재적 목적을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되기 위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외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건 아니고 둘 다 균형 있게 추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에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둘 다 개념 중요하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셔야 되는 거 개념 파악해 두셔야 되고 종류, 사례. 그러면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사례들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례야 또는 유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재적 목적 쪽이 좀 더 중요하지요.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육의 이해는 진짜 별거 없어요. 제목을 안 쓰고 시작했네요.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교육의 이해.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종류, 교육의 유형을 확인하시게 되는데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가장 좀 중심적으로 보시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몇 가지의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교육의 형태라고 하는데 형태 대신에 유형, 종류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먼저 보면 평생교육부터 나오고 있어요. 평생교육이 우리가 시험 유형이 바뀌고 나서는 아직 안 물어보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객관식에서 정말 자주 물어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약간 방심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대안교육, 여기는 가볍게 개념 가볍게 보는 수준으로 확인하시면 무리 없고 그 다음에 열린교육, 여기도 너무 띄었었네요. 근데 뭐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열린교육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전인교육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교육, 이거는 뭐 매개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식정보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 최근에는 그걸 더 선호하죠. 4차 산업혁명. 의 교육. 그리고 다문화 교육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교육 언급이 한동안 좀 되다가 요새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시류를 많이 타죠. 그런 이슈들은 시류를 타긴 하는데 한동안 되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한창 그 코스워크 할 때 되게 그때도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았어서 그때 연구 주제로 많이 들어왔던 게 제가 교수이론 쪽에 그 연구 주제 관련해서 할 때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정보 교육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그 기술 부분들, 공학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시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약간 통일 교육도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요새 조금 얘기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오호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조금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영역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확 구분이 됩니다. 평생교육,
중요합니다. 몇 가지 관련되는 중요 개념들이 있어서 의미 있게 보셔야 되고 전인교육은 아주 중요하죠. 작년 시험 같은 스타일로 출제된다 그러면 언급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항목 중에 하나예요.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쪽 파트.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배경으로 출제가 됐어요. 문제 도입할 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대신에 여기는 좀 이해를 해두시긴 하셔야 돼요. 최근에 강조하는 주제 영역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해두셔야 되는 사항이다. 다문화 교육 중요하죠.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이상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만간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뭐 작년에도 뭐 비고치기 삐아지 출제 안 된 게 이상하죠 했는데 다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문화는 좀 걸리는 게 뭐냐면 다문화는 객관식 때 출제된 적이 없어요. 아직 이전에. 다문화가 이슈가 되기 전에 객관식 시험이 끝나버렸어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대신에 5급 시험에서는 꾸준히 물어왔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하느냐.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딴 거보다 개념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학습사회라는 개념이 나와요. 평생교육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학습사회입니다. 그래서 학습사회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정도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 부분에서 기본 개념도 확인하시고 여기에 또 이어지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교육위원회에서 제시를 했었던 교육을 구성하는 4가지 기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4기둥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기둥까지. 이 부분에서 같이 보시고 학습사회도 여기 보면 유형들이 좀 갈라지게 되는데 대표학자로 허친스 그렇죠. 맨날 할 걸 두 분 다 허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슬쩍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 허친스 개념이랑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개념 위원회 그다음에 에드워즈가 제시를 했었던 변화 방향 요 3가지 정도 파악해 두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대안교육은 정말 가볍게 개념 대안교육은 이런 거야 이해만 하셔도 무리 없고요. 열린교육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전인교육이죠.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뭐 2차 준비할 때도 그렇고 1차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전인교육은 항상 얘기하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전인교육은 개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개념 그리고 실천 방안. 요게 그 전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쌤들 전인교육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전인교육은 지덕체 고른 개발이지 라고 해서 지적인 측면에선 이렇게 정의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방안을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게 정의적 측면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찰 노트를 쓰게 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차에는 그런 방안이 맞아요. 2차 답안을 얘기를 하실 때는 그런 방향이 맞는데 1차에서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보다 조금은 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좋죠. 그래서 저희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 교육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 방법, 교수 이론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생활지도, 상담이나 생활지도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다음에 행정, 학교 경영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구체적인 방안 서술을 하실 때 이론적 근거도 함께 제시를 하실 수가 있어서 편하겠죠.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교육들은 그냥 특성들 파악해 두시면 돼요. 특징 어떤 것들을 추구를 할까. 근데 이 특징 자체를 쓰라고 할 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답으로 요구할 일은 거의 없고 배경이나 맥락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해두시면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 가능성은 제법 있는 부분들. 개념 파악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그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얘기를 했었던 사항들 중심으로 언급이 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뱅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개념 확인하시고 다문화 교육의 영역 어떤 영역들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 영역 확인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교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교사의 역할. 여기 정도 파악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든 영역이든 교사의 역할이든 다 물어볼 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요 부분은 특징들 이해 중심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전인 교육은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하고, 평생 교육은 여기 학습사회 개념 의미가 있고 네 가지 기둥 쪽 연관돼서 언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렇진 않아요. 많이 정리가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직관.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도 뭐 1, 2차 공통으로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교직관은 교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아주 오래된 접근 성직관이 있죠. 성직관. 그리고 노동직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직관. 우리가 현재 지지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믿고 있는 전문직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직관 개념 파악하시면 무리 없고요. 노동직관도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쪽도. 둘 다 현대 교육 상황이랑 그다지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개념 간단하게 봐두시고, 전문직관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개념도 파악해 두셔야 되고, 자, 교직이 전문직인 근거. 전문직으로서 가지게 되는 교직의 특성.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는 중요합니다. 이쪽 파트가 좀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꼼꼼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직관 파트는 1차도 1차지만 2차 연계에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요. 성직관 쪽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냐? 그러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아니면 그 학생들한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평소에는 그쵸. 학생들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못 가르쳐요. 수업을 너무너무 못해요. 그럼 어때요? 약간 갈등이 되죠.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교육의 이해 수업인가? 처음에, 교육학개론 수업 처음 들었을 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 그거 되게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학생을 사랑한다. 근데 또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가 있다. 누가 더 교사로서 훌륭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랑해주는, 잘 못 가르치지만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업했던 교수님은 되게 화내면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막 니들. 교사는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가치이고, 이제 막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성직관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맨날 농담처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하려면 최소한 설리반 선생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훌륭한 교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허준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거기서 그 정도는 해야 의사라고 생각하지, 아니 제가 시험이 있는데 너는 의사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특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꼼꼼하게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었지만 교육의 이해 파트는 굉장히 가벼운 부분입니다. 오늘 2달 동안 공부하실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가볍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같이 그렸던 교육의 이해 구조화는 받으셨던 자료 여기에 있죠. 요거는 작년에도 나가긴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만들었어요.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시기 편하게 크기도 약간 키웠고 이것 때문에 좀 자료가 늦게 나오긴 했는데 만든 건데, 이거를 저는 구조화는 1, 2월 달 중에는 이 자료를 정말 좀 자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익숙해지시면 눈에 좀 익어서, 보통 왜 그 표현 눈에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봐가지고 좀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 구조가 머리에서, 이런 구조들이 머리에 서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면 볼수록 그냥 들러붙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가야 되는 자리들에 좀 자연스럽게 들러붙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복습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과 더불어서 이 구조화 자료를 좀 자주 보시면서 인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출 연습.
그래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방금 그렸던 수준은 키워드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 거의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제목만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의 인출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이걸 테스트를 해요. 이게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할 거거든요. 확인을 하는데 그거는 쌤들이 1, 2월 중에 계속 연습하셔서 정말 최소한의 암기양으로서 요 구조화 자료는 인출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조화했고 구조화를 했더니 쉬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교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교육의 이해.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도 그렇고 바로 읽으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바로 막 읽기 전에 오늘 수업 뭐 했었지?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 인출이거든요. 인출 연습인데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막 긴 시간을 그러지 않으셔도 되니까 떠올려 보시고 책을 다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아까 그림 그렸었잖아요. 구조와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교육의 개념 얘기하면서 어떤 거 있었지? 어원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비유적 정의 얘기했었지? 정의 얘기를 했었어. 그런 거 있었어. 그럼 지금 나갈 때 아마 어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 얘기하고 개념 정의 얘기하겠네. 그런 흐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시험 공부든 무슨 공부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많이 그 공부에 관여를 하면 할수록 잘 외워지고 잘 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게으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적은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되게 부지런한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의 차이예요. 책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애를 쓰지 않고 정말 책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출 잘 안 돼요. 쓰는 시간에 비해서 정말 의미 없어요. 정리만 이쁘게 하시고 표만 이쁘게 그려놓고 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방금처럼 내가 애를 써서 뭐 있었지? 어떤 거 있었지? 떠올려보고 그럼 그런 거 하겠구나. 자꾸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결국 공부 시간 자체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봤었던 사항들 중에서 교육의 개념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교육의 어원 나오네요. 어원 같은 경우에 앞에 참고해서 보시라고 PPT도 넣어놓긴 했었지만 아까 교육, 가르침, 가르치다,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동양적 어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부모나 교사가 미성숙한 자녀나 학생에게 착하게 살도록 모종에 갇히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가르친다. 그것을 본받고 배우는 활동이다. 라는 부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가르치는 교사 자체가 일단 연장자인 경우들, 나이가 더 많다. 근데 이제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나이도 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연장자가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진 상태로 그걸 전달해 준다. 근데 그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범이 되는 행동 자체도 습득하고 배우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 배운다, 교사 중심적이고 교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라는 거, 그다음에 모범이 될 만한 인격자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적 어원은 가볍게 봐두십시오.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서양적 어원에서 먼저 등장하게 되는 페다고지, 그리스어의 파이다 고고스로부터 유래를 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인 교복에서부터 온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쌤들도 이제 명절 때 조카들 만나면 약간 느끼시겠지만 처음 만나면 되게 좋죠. 그죠? 귀여워, 이뻐 그러다가 한 30분만 지나면 그죠. 빨리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리스의 귀족들한테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노예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진짜 노예들도 있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온 배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이다 보니까 흥망성쇠가 있으면 다른 국가들에서 좀 배웠던 사람들이 오기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학교 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숙제 안 하면 숙제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 자체가 막 수직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좀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다고지. 그리고 에듀케이션은 우리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에듀카레와 에듀세레 두 가지로부터 유래된 용어인데 에듀카레는 가르치는 것, 양육하다. 교사 중심적인 접근이고 에듀세레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학생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해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독일어 뭐 페다고깅, 에허지훈 등이 있긴 한데 이건 심심할 때 보시는 거고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요쪽 파트에서 쌤들 머릿속에 하나를 기억을 한다 그러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본적으로는 교사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에듀세레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약간은 학생 중심적인 접근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끝. 자, 다음 페이지. 비유적 정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적 정의가 조금 의미를 가져요. 그중에서도 주형, 성장, 그다음에 만남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주형의 비유. 전통적이고 상식적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이 주형입니다. 개념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쇳물이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 자,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주형의 비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서 암기하신다 그러면 요 정도 암기해 두시면 돼요. 교육과정의 주체는 교사고 교사는 불변하고 학생은 변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주체가 교사, 객체가 학생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문제점으로 5번을 보시면 교사 학생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그 관계로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적이고 강압을 하다 보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킬 수도 있고 틀린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교육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교사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좀 부당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형의 비유에서부터 유래된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것으로 로크의 인간 백지설, 행동주의적 교육관, 왓슨 등등이 나오는데 뭐 인간 백지설은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럼 거기에 그리는 건 쓰는 건 교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교사 중심적인 접근을 보이게 되는 거고 행동주의, 특히 여기서 행동주의는 뭐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관점이에요. 여기 보면 왓슨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왓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신체가 건강한 10명의 아이를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나는 그 아이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 영화 배우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가지는 그 힘을 굉장히 과신했었던 학자인데 이게 행동주의적인 그 조작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태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주형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성장의 비유. 자, 1번 개념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잘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아동, 잠재 가능성, 실현 중요한 키워드죠. 자, 암기하실 때 문장을 그 자체로 외워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장을 그 자체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워야 잘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장에 비해서 중요한 건 잠재 가능성, 자연스럽게 실현해준다. 그걸 도와준다. 이런 키워드만 넣어서 서술을 해주시게 되면 표현은 뭐 다양하게 서술해 주셔도 무리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에서 아동은 식물이고 교사는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루소가 썼던 그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비롯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 내가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아무리 무슨 정원사인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해바라기 씨앗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 가능성 자체를 그런데 그 정원사가 관리를 잘못하면 해바라기 그 씨앗이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하는 건 교사의 역할이 맞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 없던 걸 집어넣을 수도 없다. 있는 걸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학생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장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교육적 관점에서 특히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죠. 개념, 특성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근데 4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교육에 있어서 교과와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사가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서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제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메이저예요. 두 가지 가장 메이저한 비유적 정의는 주형과 성장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걸 좀 대체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비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예술의 비유. 자, 니은을 보시면 예술의 비유는 예술가와 재료 사이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접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중심적인 주형의 비유. 자, 성년식의 비유. 성년식의 비유. 이게 피터스랑 관련되는 건데, 자, 개념 기억을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식을 거쳐 어른이 되고 부족사회 일원이 되는 것처럼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시키는 것이다. 쌤들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쵸.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양식을 갖춘 어른으로 대우를 한다. 나이도 나이지만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이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죠. 대학을 졸업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개념 자체가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입문식,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의 비유적 정의를 쓰게 됩니다. 심플하죠. 근데 여기 니은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성년식의 비유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개념은 그렇게 그 성년식의 비유라고 하는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먼저 이 그 주형의 비유 자체는 그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 그걸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중시를 합니다. 교육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쇳물을 틀에 부어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틀, 이제 그 쇳물을 칼 모양의 틀에 부어서 만들어냈을 때 그걸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 자체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칼이 나왔으면 그게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 중요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내용 쪽에 집중을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성장의 비유는 방법을 중시해요.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가능성이나 발달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했는지 그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가르쳤는지 내용보다는 방법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년식의 비유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두 중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뜻하는 거는 주형은 내용만 강조했고 성장은 방법만 강조를 했었는데 성년식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을 이 사회에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다. 가르치는 내용 자체도 의미가 있다.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을 전달을 할 때 또 학생이 가진 특성들도 있고 학생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그 지식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도 중요해. 내용과 방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옳은 내용은 옳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을 또 추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년식의 비유랑 그렇게 막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요 두 가지랑 비교를 했을 때 성년식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내용이나 방법을 각각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중심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만남의 비유. 만남의 비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교육은 교사나 학생 간의 만남을 통해 갑자기 또는 비약적으로 우리가 비약이라 그러면 도약하는 거랑 비슷한데 갑자기 확 변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그림 이렇게 증가하는 건 비약이 아닌데 이렇게 있다가 확 뛰어 올랐다가 요렇게 있다가 확 뛰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비약한다 도약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남의 비유적 정의에서는 교육은 이렇게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있었다가 의미 있는 만남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시점에 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을 하는 거예요. 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지가 됐다가 만남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게 되고 요런 개념으로서 만남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간의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또는 비약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다. 단속적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비약했다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단속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적이면서도 비약적인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적이고 비약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특징으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맞는데 근데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성장이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특히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습인 건 사실이지만 교육의 모든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을 보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것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항들을 같이 확인했었고 아래쪽에 표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학자들 언급 살살 있는데 주형에서 아까 행동주의
그다음에 성장의 비유에서 루소 정도 확인해 두시고, 만남의 비유는 여기 볼로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존주의 교육 철학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볼로브, 부버 등의 학자를 같이 만나시게 됩니다. 자, 요 비유적 정의 부분에서는 주형, 성장, 만남의 비유, 개념 특성들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해 두세요. 자, 이어서 교육의 정의. 기억나시죠? 뭐 있었는지? 우리 아까 조작적 정의랑 규범적 정의 두 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정말 가볍게 보셔도 무리는 없어요. 먼저 등장하는 조작적 정의. 자, 개념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교육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교육 활동의 요소와 그것이 작용하는 실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다. 교육의 요소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 자, 그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루려면 봐야죠. 일단 봐야지 저게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는 개념들로 교육을 새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의가 정범모 선생님, 우리나라의 정범모 쌤이 정리를 하신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라는 정의가 대표적인 정의인데, 인간 행동 관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인간 행동이니까. 인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니까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이게 계획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변화되었느냐. 그래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정적 정의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의사소통을 위해서 복잡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자고 약속하는 정의. 이 장면에서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정의를 하자. 사례를 보시면 학점을 표기할 때 해당 교과 성적이 90에서 94점 정도가 나오면 그걸 A라고 합시다. 95점부터는 A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장면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고, 다른 교과에서는 A 교과, A 교과? A라는 학점을 받는 범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은 약정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정의는 설명하는 정의예요. 설명. 기술하다라는 말을 이후에 교육학 공부하실 때 계속 만나시게 되는데,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쭉 설명해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을 기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설명함으로써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의다. 등산이란 무엇이냐? 산을 오르는 것이다. 교육이란 무엇이냐?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다른 말들로 설명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술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약정적 정의나 기술적 정의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아까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 의미가 있죠. 자, 이제 규범적 정의. 다른 말로 강령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규범이나 강령은 지켜야 할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가치. 그래서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이나 강령이 들어있는 정의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가 아니라 사용되어야 하느냐,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범, 규칙, 원래 교육은 이런 것이어야만 해 라는 그 기준이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규범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안에 가치지향적인 특정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대표적인 정의로서 정범모 선생님의 교육의 개념 나와 있고,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정범모 쌤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사례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피터스를 보겠습니다. 규범적 정의. 여기 제가 책을 넘기느라 흥분을 해서 PPT를 만들어 놓고 보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조작적 정의?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제 피터스. 앞에 봤던 정의들 중에서 조작적 정의와 그 규범적 정의는 개념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같이 볼게요. 근데 아까 저희가 구조화 했을 때 봤던 수준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피터스 보시면 뭐 윤리학과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한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윤리학과 교육 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에 대한 정의는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입문, 공적 전통에 대한 입문,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성년식의 비유와 크게 관련되는 정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피터스의 교육 개념의 그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을 대부분의 그 위대한 학자들이 그렇긴 하지만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지 않고 교육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첫 번째 교육의 개념은 3가지 기준 준거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문 아까 성년식의 비유였었죠. 인문으로서의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을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3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나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우리 성년식이 비유해서 확인한 수준이면 되고 이거는 이제 교사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요 3가지 준거 부분이 있었잖아요. 교육의 3가지 준거. 요게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암기 사항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피터스의 교육. 먼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교육의 3가지 준거. 교육 개념의 3가지 준거. 즉 규범적 정의에서 얘기를 할 때, 규범적 정의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요 준거로서의 교육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요 기준은 지켜야 된다. 이게 교육이 되려면 어떤 무엇인가를 교육이냐, 교육이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3가지 기준은 충족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규범적 준거. 자, 기억합니다. 규범적 준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피터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되게 추상적인 표현들을 써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교육은 교육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에 전달을 함의한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피터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는 게 제일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모종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고 그 활동은 다름 아닌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좀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교육은 외재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규범적 준거에서 방금 봤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내재적 가치예요. 교육은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즉 교육은 무엇인가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때 그 바퀴에 바람을 넣는 걸 교육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 공식을 열심히 배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피터스 우리나라에서 근데 피터스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피터스를 좋아하는 학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 과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이홍우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런 스타일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글들이 많은데 그분이 쓰셨던 요 피터스와 관련해서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포인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전기 여러 가지 이제 전구를 가는 기술들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선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전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모두 다 가치 있는 지식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그 전구를 간다라는 행위는 이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데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있는 거라서 외재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내재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진짜 막 전기의 원리를 배운다. 기본 원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지적인 희열이라든지 만족도 느낄 수 있고 결국은 이 배운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게 교육이다 교육이 아니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규범적 준거. 자, 키워드는 내재적 가치 추구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적 준거는 어떤 교육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규범적 준거를 충족했을 때 그 다음에 인지적 준거. 자, 교육은 지식과 이해,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야만 한다.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과 정보가 유리된 게 아니라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이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안목 형성.
교육은 전인적이어야 하고 훈련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인지적 증거 얘기를 할 때는 교육과 훈련을 사례로 많이 듭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D를 보시면 교육과 훈련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피터스가 구분을 하는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훈련은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거, 교육은 보다 넓은 신념의 체계를 다루는 거. 사례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체육은 교육이에요. 체육은 교육이고 신체 훈련은 훈련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훈련을 받게 되면 내가 못했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동작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걸 목표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그건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목적으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신체적 적합성을 개발한다. 그래서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안목이 달라지게 되면 그거는 체육 훈련이 아니라 신체 훈련이 아니라 체육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신체 훈련이 아니라 체육이어야만 한다.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푸는 스킬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럼 그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적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통 규범적 준거가 내재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지적 준거는 이제 안목의 변화, 전인적 변화 등등을 유발해야 되고 이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 그걸 가르치게 되면 그게 인지적 준거를 충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인지적 준거에서 쌤들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 같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적 준거. 자, 이건 방법이에요. 방법. 교육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져야 되고 내용 자체도 그런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마지막 방법 쌍의 이슈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과정적 준거. 교육은 최소한의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자, 키워드입니다. 의식과 자발성.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과정적 준거에서 마지막 문장 보세요. 교육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건화나 세뇌를 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가르치는데 세뇌를 하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걸 내가 습득을 했어요. 피터스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세뇌지. 내 자발성, 그러니까 학생의 자발성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냥 기억을 했어.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조작적 조건화랑 고전적 조건화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조건화는 거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건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식과 자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 그다음에 그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교육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피터스의 준거로 봤을 때 교육인가요? 규범적 준거를 충족시킵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쌤들 목적은 분명히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 교육학이 이게 당장 어디에 물론 쓸모가 있죠. 좋은 시험 점수에 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쓸모가 있긴 한데 공부하시면서 되게 느끼실 거예요. 교육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학문 영역으로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안 보는 사람들도 있나 보죠. 그래서 이게 공부하시면 되게 느끼실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확실히 학생을 바라볼 때, 교육을 바라볼 때, 수업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충족시킬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방법,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 쌤들의 자발적인 의식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다 뭐 누가 억지로 막 뒤에 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억지로 합리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준거는 중요해요.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근데 대신에 이게 개념 설명이 굉장히 까다로운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개념을 설명을 하고 할 가능성보다는 명칭을 쓰라고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명칭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